안녕하세요. 책 읽기 좋은 날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마르셀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입니다. 옮긴 이는 김창서, 출판사는 국일미디어입니다. 19세기 유럽 소설의 결정체로 불리우는 이 책은 등장인물의 의식의 흐름을 쫓아가며 그들의 기억으로부터 시공간을 새로이 구축하는 프루스트의 기법은 전무후무한 정도의 완성도와 언어를 부리는 섬세함으로 하나의 기념비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책은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를 한 권으로 재구성하였으며 서안내 집 쪽으로 꽃피는 아가씨들 그늘에 게르망트 쪽, 소돔과 고모라, 갇힌 여인, 사라진 알베르틴, 되찾은 시간까지 모두 7편으로 11권 완역본과 동일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프루스트는 51세 생을 마감할 때까지 13년 동안 오로지 이 작품에만 매달렸다고 합니다. 고질병인 천식 때문에 창문을 이중으로 잠그고 바깥의 잡음을 막기 위해 사방에 코르크를 댄 방에 틀어박힌 채 신들린 사람처럼 쓰고 또 써서 완성했다는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책 속으로 잠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세요.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오래 전부터 나는 일찍 잠자리에 들어왔다. 때로는 촛불을 끄자마자 즉시 눈이 감겨서 잠드는구나 하고 생각할 틈조차 없는 적도 있었다. 그러면서도 반 시간 후 잠이 들어야 할 시각이라는 생각에 깨어난다. 아직 손에 들고 있으려니 여기는 책을 놓으려고 하며 촛불을 불어 끄려고 한다. 조금 전까지 읽고 있던 책에 대한 회상은 깜빡한 사이에 단절된 것이 아니라 다만 그 회상은 야릇한 모양으로 변한 것이다. 곧 책에 나온 성당, 사중주, 프랑스와 1세와 카를 5세, 1552년 2월 전해 가을부터 북부 이탈리아에 진격했던 프랑스군은 이틀 동안의 격전 끝에 독일 황제이자 프랑스 왕인 칼 5세군에 대피하여 전선에 있던 국왕 프랑스와 1세는 포로가 되어 갖은 고초를 겪었음. 와의 대결 등등이 흡사 나 자신의 일처럼 생각되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은 깨어난 후에도 얼마 동안 계속되는데 그것은 나의 이성에 별로 어긋나지 않지만 단지 비늘처럼 눈을 덮어버려 촛불이 이미 꺼지고 있는 사실을 알아채는 것을 방해한다. 다음, 그러한 여겨짐도 종잡을 수 없는 것으로 되어버리기 시작한다. 마치 윤회 전생하고 나서의 전성의 사념들처럼 서적의 주제와 나는 서로 분리되어 그 주제에 골몰하거나 말거나 나의 마음대로다. 나는 곧 시력을 회복하여 나의 주위가 깜깜한데 놀라지만 그 어둠이 나의 눈에는 쾌적하고도 아늑하다. 아니 나의 정신에 어둠은 까닭없는 불가해한 참으로 아련한 것처럼 되어서 아마 더욱 쾌적하며 더욱 아늑한지도 모르는 일. 몇 시나 되었을까 하고 나는 생각해 본다. 열차의 기족 소리가 들려온다. 그것은 멀리 또는 가까이 숲속 새의 노래처럼 거리를 알리며 나그네가 다음 역으로 서둘러 가는 적막한 들판의 넓이를 나에게 그려 보인다.
나그네가 걸어가는 오솔길은 새로운 고장, 익숙하지 않은 행위, 아직도 밤의 고요 속에 뒤쫓아오는 남의 집 등잔 밑에서 나누던 최근의 잡담이나 작별 인사, 머지않은 귀가의 기쁨 따위에서 일어나는 흥분 때문에 그의 추억 속 깊이 새겨지리라. 나는 베개의 예쁜 볼, 토실토실하고 싱싱한 우리들 어린 시절의 볼과 같은 그 볼에 나의 볼을 살짝 댄다. 회중시계를 보려고 성냥을 긋는다. 오래지 않아 자정. 그것은 예컨대 이러한 시각이다. 병을 무릅쓰고 나그네 길을 떠나 생소한 여관에서 묵어야 했던 사람이 발작으로 깨어나 몸 밑에 먼동이 트는 햇살을 보고서 기뻐하는 시각. 고마워라. 이미 아침이다. 곧 하인들이 일어나겠지. 초인종을 울릴 수 있겠지. 도와주러 오겠지. 편해진다는 희망에 아픔을 참는 힘이 솟는다. 바로 이때 발자국 소리를 들은 것 같다. 발소리가 다가왔다가 멀어진다. 문 밑에 광선이 사라진다. 자정인 것이다. 지금 가스등을 끈 것이다. 마지막 하인은 가버렸다. 그리고 그대로 약 없이 밤새도록 괴로워해야 한다. 나는 다시 잠든다. 그러고 나서는 이따금 잠에서 깨어나는 일이 있어도 잠시뿐. 판자가 말라서 갈라지는 삐걱대는 소리를 듣거나 눈을 뜨고 어둠의 만화경을 응시하거나 모든 게 잠겨있는 잠을 의식에 비추는 순간적인 빛으로 맛보는 것 같은 매우 짧은 잠시뿐. 세간과 방, 그 밖에 여러 가지, 나도 그 한 부분에 지나지 않지만 그러한 모든 게 잠겨있는 잠의 무감각에 금세 합치고 만다. 그런가 하면 잠자는 동안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는 어린 시절의 어느 시기로 쉽사리 돌아가 그 무렵에 유치한 공포, 종조부가 나의 고수머리를 잡아당길 때 느낀 공포와 같은 것을 다시 느낀다. 이러한 공포는 고수머리를 자르던 날, 이야말로 나로선 새 시대가 시작된 날, 이후 없어져 버린 것이다. 그런데 잠자는 동안 고수머리를 자르던 일을 망각하고 있다가 중조부의 손에서 도망치려고 용케 잠에서 깨어난 순간에 그날의 일이 상기된 것인데 그래도 나는 신중하게 베개로 머리를 푹 둘러싸고 다시 꿈나라로 돌아간다. 잠든 인간은 시간의 시를, 세월과 삼라만상의 질서를 자기 몸 둘레의 동그라미처럼 감는다. 깨어나자 본능적으로 그것들을 찾아 거기서 자기가 차지하고 있는 지점과 깨어날 때까지의 흘러간 때를 삽시간에 읽어내는데 종종 그것들의 열은 서로 얽히고 끊어지고 한다. 잠 못 이루는 밤의 새벽녘, 평소에 잠자는 자세와 다른 자세를 취하고 독서하다가 잠들었을 때 단지 팔의 위치가 올라가 있는 것만으로 태양의 걸음을 멈추게 하거나 뒷걸음질치게 할 수 있으므로 눈뜬 순간에는 이미 일어날 시간인 줄 모르고서 지금 막 잠든 줄로 여길 때도 있을 것이다. 보다 바르지 못한 어긋난 자세, 예컨대 저녁 식사 후 팔걸이 의자에 앉아
옅은 잠이 들기라도 하면 무질서한 세계에 빠져 대혼란은 크게 달하고 마법 의자에 앉아 시간과 공간 속을 전속력으로 달려 눈꺼풀을 뜬 순간 어쩐지 딴 나라에서 몇 개월 전에 취침한 기분이 들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나의 경우는 단지 침대에 눕고 거기에다 잠이 푹 들어 정신의 긴장이 완전하게 풀리는 것만으로 좋겠다. 그것만으로도 나의 정신은 나의 몸이 잠들고 있는 곳을 종잡지 못한다. 그리고 오밤중에 눈 뜰 때 내가 어디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첫 순간 내가 누군지조차 아리송할 때가 있다. 나는 동물 내부에서 꿈틀거리고 있는 것 같은 극히 단순한 원시적인 생존감을 갖고 있을 뿐 나의 사상은 혈거인의 그것보다도 더 빈곤하다. 그러나 이러한 때 추억, 지금 내가 있는 곳에 대한 추억이 아니고 지난날 내가 산 적이 있는 곳 또는 가본 적이 있는 것 같은 두세 곳의 추억. 이 하늘의 구원처럼 이 몸에 하강하여 혼자서는 빠져나올 수 없는 허물로부터 이 몸을 건져준다. 나는 삽시간에 문명의 몇 세기를 뛰어넘는다. 그리고 첫째로 석유 등잔, 다음에는 기시 접힌 셔츠 따위들이 어렴풋이 눈에 비치는 영상에 의해서 자아의 본래 모습이 점차로 꾸며져 나간다. 우리 둘레에 있는 사물의 부동성은 모르면 몰라도 그 사물이 다른 어떤 것이 아니고 그 사물 자체라는 우리의 확신, 다시 말해 그 사물에 대한 우리 사고의 부동성에 말미암은 것이다. 어쨌든 내가 그런 모양으로 깨어날 때 나의 정신은 내가 어디 있는지 알려고 애를 쓰는데 좀처럼 성공하지 못하고 모든 사물이, 고장이, 세월이 어둠 속 나의 둘레를 빙빙 맴돈다. 지나치게 잔 나머지 옴짝달싹 못하는 나의 육신은 그 필요의 정도에 따라서 사지의 위치의 표점을 정하고 나서 벽의 방향과 세간의 자리를 추정하고 몸이 누워있는 방을 다시 구성해 이름 붙인다. 육신의 기억, 갈빗대에, 무릎에, 어깨에 남아있는 기억이 지난날 육신이 누웠던 여러 개의 방을 잇따라 그려 보여준다. 그러는 동안 육신의 둘레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벽이 상상된 방의 꼴에 따라 자리를 변경시키면서 어둠 속에 맴돈다. 그리고 나의 사념이 때와 꼴의 문지방에서 망설이며 겨우 주위의 상황에 비추어 보아 같은 집임을 확인시키기에 앞서 한편 나의 육신 쪽은 방마다에 대하여 침대의 종류, 방문의 위치, 창문의 햇살 구멍, 복도의 존재를 내가 그 방에서 잠들었을 때나 깨어났을 때 머리에 떠올랐던 사념과 함께 환기한다. 관절이 굳은 나의 옆구리는 제 방향을 알아채려고 예를 들어 청개 달린 큰 침대 속에서 얼굴을 벽 쪽으로 누워있거니 상상해 본다. 그러자 곧 나는 이런 어머니가 잘 자라는 저녁 인사를 하시러 오지도 않았는데 잠들어 버렸구나 하고 마음속으로 중얼거린다. 이러한 나는 몇 해 전에 돌아가신 할아버지 집에 있는 것이다. 나의 육신, 깔고 누웠던 옆구리는
나의 정신에 결코 잊어버리지 않을 과거를 충실하게 간직하고 있어. 가는 사슬로 천장에 걸어놓은 항아리 모양의 보헤미아 유리제야 등의 불꽃이라든가 시에나산 내리석의 벽난로를 상기시키는데 그것은 콩불의 나의 침실, 조부모댁에서 지내던 먼 옛 나날 정확하게 상기되지 않고 나에게는 어쩐지 현재의 일처럼 여겨진다. 그러나 곧 아주 말짱하게 잠이 깰 때는 보다 뚜렷하게 밝혀지리라. 그 다음 다른 자세의 추억이 나타난다. 벽이 딴 방향으로 가버려 나는 시골에 있는 생누부인 때 나의 방에 있다. 아차, 벌써 10시는 되었을 것이다. 만찬이 끝났을 것이다. 저녁마다 생누부인과 함께 산책하고 돌아와서 만찬복으로 갈아입기에 앞서 잠시 눈을 붙이는데 너무 찬 것 같다. 왜냐하면 콩불의 시절 이후 많은 세월이 흘러갔기 때문이다. 콩굴에서는 산책으로부터 기로가 아무리 늦어도 창문 유리의 석양이 아직 붉게 비치고 있는 것을 보곤 하였다. 탕송빌에 있는 생유부 부인 댁에서 보낸 생활은 그러한 생활과는 다른 생활로 따라서 내가 경험하는 기쁨도 달라서 밤에만 외출하여 옛 어릴 적에 햇볕을 쬐며 놀던 그 길을 이번에는 달빛을 받으며 걸어간다. 그리고 만찬복으로 갈아입지 않은 채 내가 깜빡 잠들어 버리는 방. 그것은 산책에서 돌아오는 길에 밤속에 홀로 켜져 있는 등대처럼 그 램프의 불빛이 새어 나오는 걸 내가 멀리서 알아보는 그 방이다. 어렴풋하고도 소용돌이 치는 이러한 상기는 항상 몇 초밖에 계속 되지 않는다. 내가 있는 장소에 대한 상기의 짤막한 불확실함은 자주 그 불확실함의 여러 원인을 따로따로 추측하는 판별력을 주지 않는다. 달리는 말을 우리가 구경하면서 영사기가 나타내 보이는 연속적인 자태를 실제로 분리해서 판별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나는 나의 생애에서 살아온 방들을 때로는 이것, 때로는 저것을 상기하다가 드디어는 깨어남에 뒤따르는 긴 몽상 시간에 그러한 모든 방을 상기하게 되었다. 겨울의 방, 그것은 참으로 잡다한 것으로 엮어 만든 보금자리이다. 게다가 어디까지나 새의 기술을 본떠 베갯니, 이불기, 숄의 끄트머리, 침대 가장자리, 데바로주지의 일부마저 함께 디범복으로 섞어 바르고만 둥우리 속에 머리를 쳐박고 잠자는 그러한 방이다. 혹한에 마치 땅구멍 속의 지열의 따스함 안에 둥우리를 갖는 바다 제비처럼 바깥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것을 느껴 그것이 기쁨이 되는 방, 혹은 밤새도록 벽난로 불을 꺼트리지 않고 이따금 다시 불꽃이 이는 타다 남은 장작에 환한 빛이 반짝거리는 연기밴 따스한 공기, 이러한 공기에 커다란 외투를 두른 채 잠잔다. 그리고 이 외투는 축지되지 않는 침소와도 같은 것, 방 자체 한가운데 팬 따뜻한 동굴, 다시 말하자면 창가에 가깝고 벽난로에서는 멀어 바깥 공기 때문에 냉랭한 모퉁이에서 얼굴을 서늘하게 하려고 불어오는 바람이 잘 통하는, 따라서 주위의 온도가 끊임없이 부동하는 방열지대라고도 할 수 있는 방. 이것이
겨울의 방이다. 여름의 방, 그것은 후덥지근한 밤과 하나가 되기를 즐기는 방. 빠끔히 열린 덧문 너머로 달빛이 침대 다리까지 그 마법의 사닥다리를 던지는 방. 광선의 뾰족한 모에서 산들바람에 한들거리는 곤줄박이처럼 거의 한 데서 자는 흥취가 나는 방이다. 때로는 처음으로 묵는 밤까지 그다지 거북살스럽지 않았을 만큼이나 쾌적한 누이 16세 풍의 방. 작은 기둥이 가볍게 천장을 버티고 그것이 매우 우아하게 간격을 두면서 침대의 소재를 나타내어 침대에 여유를 주는 방. 때로는 이와 반대로 넓이가 작은 데에 비해 천장이 매우 높다랗고 2층 건물만큼이나 높은 피라미드 모양으로 패고 그 일부분에 마호가니가 덮여 있고 첫 순간부터 맡아본 적이 없는 쇠풀 냄새의 속이 메스꺼워지고 보랏빛 커튼의 저기와 나 따위는 아랑곳 없다는 듯이 큰 소리로 짓거리는 괴종의 오만한 무관심에 압도당하던 방. 게다가 거기에는 사각형 다리가 달린 기괴하고도 냉혹한 거울이 방 한쪽 구석을 비스듬히 막고 내 평소의 시야에 다사로운 충만 속에 날카롭게 파고들어와 거기에 뜻하지 않은 적지를 이룩하고 있다. 이러한 방에서 내가 눈을 짓뜨고 근심스레 귀를 기울이고 콧구멍을 벌렁거리고 심장을 두근거리면서 침상에 누워있는 동안 나의 사념은 정확하게 방 그대로의 꼴이 되어 그 거대한 깔때기 모양의 천장 꼭대기까지 가득 채우려고 여러 시간 동안 흩어지기도 하고 위로 늘어나기도 하면서 몇몇 밤을 잠 못 이루어 괴로워하던 끝에 드디어 습관이 커튼의 빛깔을 변경시키고 괴종을 침묵시키고 본체 많지 않은 인정머리 없는 거울에 연민의 정을 가르치고 쇠풀 냄새를 깨끗이 쫓아내진 못했을 망정 그다지 코찌르지 않게 하고 눈에 거슬리는 천장의 높이를 현저하게 감소시키는 것이었다. 습관. 능란한 솜씨지만 매우 느릿느릿한 이 지배인은 우선 우리의 정신을 몇 주일 동안 임시 배치 속에 가두어두는 것으로 시작한다. 그러나 어쨌든 습관을 찾아낸다는 것은 정신을 위해 다행한 일이다. 습관이라는 것이 없고 단지 정신상의 수단으로 축소하면 주어진 방을 살만하게 만들기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렇다. 나는 이제 말끔히 깨어나 있다. 몸을 마지막으로 뒤치고 확신성을 주관하는 천사가 모든 것을 나의 주위에 정착시켜 나를 나의 방안, 이불 밑에 누이고 서랍 달린 옷장, 책상, 벽난로, 거리로 난 창문, 2개의 창문 따위를 어둠 속에서 대략 제자리에 놓았던 것이다. 그러나 눈 뜨는 순간에 몽롱한 상태로 한순간 영상이 또렷하게 그려지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눈에는 보이는 걸로 여겼던 그 여러 초소에 내가 이미 있지 않다는 것은 알지만 소용없는 일이니 기억에 흔들림이 생긴 것이다. 보통 나는 금방 잠들려고 하지 않는다. 흘러간 우리 집의 생활, 콩불에 있는 대고모떼, 발베크, 파리, 동시에르, 베네치아, 그 밖의 고장에서 지낸 생활을 회상하거나 여러 고장, 거기서 친지가 된 사람들, 그 사람들에 관해 보고 듣던 것을 회상하며 밤의 대부분을 보내곤 한다.
콩부레에서는 어머니와 할머니의 곁을 떠나 잠 못 이룬 채 꼼짝 못하고 있어야 할 침실이 날마다 땅거미가 질 때부터 잠자러 갈 때까지의 기나긴 동안 내 불안의 괴로운 중심이었다. 그러한 저녁, 너무나 처량한 나의 꼴을 보다 못한 집안 사람들은 내 기분을 전환시키려고 환등을 보여주는 야근 생각을 해내어 저녁 식사 시간을 기다리는 동안 그것을 내 방의 등잔에 마련해 주었다. 그러나 환등은 고딕 시대의 인류 건축가와 그림 유리의 거장을 본떠 투명하지 않은 사방벽을 촉진되지 않은 아롱진 광채로 다양다색한 초자연적 환상으로 바꿔버려서 흡사 순식간에 너울거리는 그림 유리를 보는 듯 거기에 가지가지의 전설이 그려졌다. 그러나 나의 슬픔은 더해만 갔으니 방에 습관이 몸에 밴 덕분에 잔다는 고통을 빼놓고는 나에게 방이 견딜 만한 것이 되었다가 그러한 변화만으로도 그 습관이 부서졌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제는 나의 방으로 생각되지 않고 마치 기차에서 내려 처음으로 도착한 호텔 또는 산장의 방에 있는 듯 나의 방에서 나는 불안해하였다. 흉중에 엉큼한 계획이 가득한 콜로가 급격하고도 불규칙한 걸음으로 말을 몰아 골짜기의 비탈을 검푸른 빌로드의 천으로 물들인 삼각형의 작은 숲에서 나타나 간편한 준비에브 드 브라방, 중세기의 황금전설의 여주인공, 콜로는 그녀 남편의 집사, 성 쪽으로 펄쩍펄쩍 뛰어간다. 이 성은 한 줄의 곡선으로 잘려 있는데 이 곡선은 다른 것이 아니라 환등의 홈 사이에 밀어넣는 틀에 끼워진 타원형 유리 원판의 윤곽이다. 곧 성의 한 부분만이 보이고 그 앞쪽에 광야가 있고 거기에 푸른 띠를 두른 준비에브가 시름에 잠겨 있다. 성과 광야는 황새. 내가 그것을 보지 않고서는 어떤 색깔인지 알아냈던 것은 원판을 틀에 끼우기 전에 브라방이라는 이름의 젓갈색 나는 울림이 그 색깔을 내게 똑똑하게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콜로는 잠시 멈추고 나의 대고모가 큰 소리로 읽어대는 사설을 침울하게 듣고 나서 알아모셨다는 표정을 짓는다. 어떤 유의 위험을 잃지 않은 온순함과 더불어 대본의 지시대로 동작하면서 그 다음 그는 처음과 마찬가지로 말을 몰아 사라진다. 그리고 무엇 하나 그 유효한 기행을 막을 수 없다. 환등이 움직이기라도 하면 콜로의 말은 커튼 위를 그 주름진 부분에서 부풀어 오르기도 하고 그 주름진 사이로 내려가기도 하면서 계속해서 달려간다. 콜로 자신의 몸도 타고 있는 말의 몸뚱이와 똑같은 초자연적인 성질을 띠고 있어서 도중에서 부딪히는 온갖 물적 장애, 온갖 방해물을 모조리 처치하여 그것을 제 몸의 뼈로 내장으로 삼고 마는데 설령 그것이 문의 손잡이일지라도 당장 그 위로 올마가 그의 붉은 옷 또는 창백한 얼굴을 두드러지게 떠오르게 하지만 언제나 한결같이 고귀한 한결같이 우울한 그 얼굴은 그러한 골격 정형에도 조금도 고통의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환등, 메로빙고 왕조의 과거로부터 나온 것으로 생각되었던 환등, 그리고 나의 주위에 그처럼 옛 역사의 그림자를 나돌게 하였던 광화를 물론 나는 아름답게 여겼다.
하지만 자아로 가득 차서 나 자신을 대하듯이 그다지 주의를 기울이지 않게 된 방 안에 이러한 신비와 미가 들어왔음에 역시 뭐라고 말할 수 없는 불쾌감을 일으켰다. 감각을 둔하게 만드는 습관의 힘이 정지하고 보면 나는 매사를 공연히 우울하게 생각하며 느끼기 시작하였다. 내 방의 이 손잡이만 해도 손으로 돌리지 않고서도 혼자서 스스로 열리는 것 같이 생각되었던 점에서 나에게는 여느 손잡이와도 다르게 보였을 만큼 그것을 다루는데 무의식적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그것이 골로의 영체처럼 생각되었다. 그래서 나는 저녁 식사에 종이 울리자 골로도 푸른 수염도 전혀 모르는 커다란 천장 램프가 집안 사람들이나 쇠고기 스튜하는 친숙한 표정으로 저녁마다 빛을 던지고 있는 식당으로 부랴부랴 달려가 준비해부드 브라망의 불행으로 말미암아 더욱 그리워진 엄마의 팔안으로 뛰어들었다. 그러는 동안에도 골로의 제약은 여전히 세심하게 나 자신의 양심을 반성시켰다. 저녁 식사 후 슬프게도 나는 얼마 못 있다가 엄마 곁을 떠나지 않으면 안 되었는데 엄마는 그대로 남아 날씨가 좋을 때는 뜰에서 나쁠 때는 다들 들어가는 작은 객실에서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했다. 다들이라고 하지만 맙소사 시골에 와 있으면서 갇혀만 있다니 하고 생각하시는 할머니는 빼놓고 하는 말이다. 할머니는 비가 몹시 오는 날 곧잘 아버지와 입씨름을 벌였는데 그런 날 아버지는 나를 밖에 내보내지 않고 책이나 읽으라고 방으로 몰아넣기 때문이었다. 그러면 못 써요. 튼튼하고 씩씩한 애로 키우려면 하고 할머니는 한심스레 말하였다. 더구나 이 애에겐 체력과 기력을 길러줄 필요가 있으니까 아버지는 어깨를 축혀 세우며 청우개를 살펴본다. 아버지는 기상하게 열심인 것이다. 어머니는 곁에서 그런 아버지를 방해하지 않으려고 숨을 죽이고 경이가 담뿍 실린 황홀한 눈길로 아버지를 보는데 그렇다고 해서 뚫어지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뛰어난 마음의 신빙성을 뚫고 들어가기를 삼가는 뒤이다. 그런데 할머니로 말하면 어떤 날씨에도 비가 억수같이 쏟아질 때도 프랑스와즈가 젖을세라 버드나무 팔걸이 의자를 재빨리 안으로 들고 들어오는 날씨에도 소나기가 두드리는 인기척 없는 뜰로 나가 흐트러진 반백머리를 끌어올리며 건강에 좋다는 비바람에 좀 더 이마를 적시려 한다. 겨우 숨 쉴 것 같구나 하고 할머니는 말한다. 그리고 물이 벌창한 들길을 배한다. 이 들길은 자연에 대한 정서라곤 전혀 없는 풋내기 정원사가 마음 내키는 대로 마구 대칭형으로 낸 것이고 아버지는 아침부터 이 정원사에게 날씨가 좋아질 것이냐고 묻곤 했다. 이 들길을 할머니는 신바람이 난 총총걸음으로 돌아다녔다. 그 걸음걸이는 자두빛깔의 치마에 흙탕물을 튀기지 않으려고 하는 무의식적인 소망에 표준을 맞추었다기보다 오히려 소나기의 도치, 인생의 힘, 나에 대한 교육법의 어리석음, 뜰의 대칭적인 꾸밈 따위가 할머니의 마음속에 일으키는 여러 감동의 표준을 맞춘 것이어서 결국 치마는 위쪽까지
흙탕물 투성이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언제나 할머니의 몸종의 절망과 두통의 원인이 되었다. 저녁 식사 후 할머니가 그런 모양으로 뜰을 쏘다니지 못하게 하고 집 안으로 들어오게 만드는 것이 한 가지 있었다. 그것은 빙빙 도는 산책 중 벌레처럼 주기적으로 작은 객실의 등불 맞은편으로 할머니가 돌아올 때 마침 작은 객실에 있는 트럼프 놀이용의 탁자 위에 르게르 술이 놓여 있고 대고모가 바틀드 바깥 양반이 꼬냑을 마시니 어서 와서 말려요 하고 외칠 때였다. 사실 대고모는 할머니를 놀려주려고 할머니는 아버지의 가정에서 별난 성미를 굽히지 않았기 때문에 온 식구로부터 놀림을 받았다. 할아버지에게 금기로 되어 있는 곤약을 몇 잔 마시게 해왔다. 불쌍한 할머니는 방 안으로 들어와 남편에게 곤약을 입에 대지 말라고 애원한다. 할아버지는 난처한 표정을 짓다가 그대로 꿀꺽 들이켠다. 할머니는 한심하다는 듯 불이 죽어 그렇지만 미소 지으며 다시 밖으로 나간다. 그도 그럴 것이 할머니의 마음은 어찌나 순하고 겸허한지 자기 몸이나 자기의 고통을 가볍게 여기는 심정과 남에 대한 애정을 살리려고 하는 심정이 그 눈길 속의 미소로 용해되어 있어서 대개 사람의 얼굴에서 보이는 것과는 달리 그 미소는 할머니 자신으로서는 냉소이지만 우리 모두에게는 눈의 입맞춤이라고 해도 무방한 것. 대고모가 할머니에게 끼친 괴로움도 할머니의 보람없는 간청의 광경도 처음부터 한풀 꺾이고 들어가면서 할아버지한테서 술잔을 빼앗으려고 부질없이 애쓰는 그 약하디약한 딱한 꼴도 나중에는 익숙하게 되어 드디어는 웃어대며 구경하게 되고 그것도 부족해 이번에는 적극적으로 재미있어 하면서 귀찮게 구는 쪽을 편들고 말아 저 자신으로는 조금도 귀찮게 굴고 있지 않다고 여기기까지 되는 그런 것이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당시의 나에게는 그대로 보이기에 진저리가 나 때려주고 싶은 마음까지 들었다. 하지만 바틸드 바깥 양반이 꼬냑을 마시니 어서 와서 말려요 하는 소리를 듣자 비겁한 점에선 이미 어른이었던 나는 우리 모두가 한번 어린이 되고 나면 눈앞에 비통한 거, 의롭지 못한 것이 나타날 때 곧잘 쓰는 수를 썼다. 말하자면 보고도 못 본 채 하려고 내 집의 맨 꼭대기 공부방 옆에 붙은 지붕 밑에 작은 방으로 올라가 흐느껴 울었는데 방 안에는 붓꽃 냄새가 풍기고 또한 벽의 돌틈에서 나온 한 그루의 야생 까마까치밤 나무가 빠끔히 열린 창을 통해서 꽃이 핀 가지를 들이밀어 향기를 풍기고 있었다. 어떤 특수한 용도를 위해서 마련된 이 방은 그래도 낮 동안은 루생빌 르팽의 성탑까지 바라볼 수 있어 오랫동안 나의 은신처 구실을 해왔는데 그곳만이 독서, 몽상, 눈물과 쾌락 같은 남의 침범을 불허하는 고독을 요구하는 나의 몰두가 시작될 때마다 항상 쇠를 잠그고 틀어박힐 수 있는 방이었기 때문이다. 아, 나는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한 오후나 저녁 때 쉴 사이 없는 산책 동안 할머니의 마음을 슬프게 걱정시키고 있었던 것은 할아버지의 섭생의 사소한 빗나감보다는 더 큰 것, 곧 나의 의지의 결함,
허약한 체질, 더 나아가서는 그것이 나의 미래에 던지는 불안이었다는 것을. 그러한 산책 도중 우리들 앞을 지나가고 또다시 지나가는 할머니를 보고 있노라면 그 품이 있는 얼굴을 하늘 쪽으로 비스듬히 쳐들 때가 있었다. 그 주름진 거무스름한 뺨은 흘러간 무정세월의 거의 가을밭 같은 연 보랏빛으로 보였다. 외출할 때 그 뺨을 반가량 올린 너울로 가렸는데 추위 탓인지 또는 어느 구슬픈 생각에 이끌려서인지 본의 아니게 흘러내린 한 방울의 눈물이 언제나 그 뺨 위에 말라가고 있었다. 잠자러 올라갈 때 나의 유일한 위안은 침대에 들어가 있는 나를 포옹해 주려고 어머니가 오는 일이었다. 하지만 이 밤인사도 잠시 지나지 않고 어머니가 금세 내려갔기 때문에 어머니가 올라오는 발소리가 들려오고 2층 방문의 복도에 밀집으로 짠 조그만 술을 늘어뜨린 푸른 무슬린 정홍복자락이 스치는 소리가 들려오는 순간은 나에게 정말 숨막히도록 괴로운 순간이었다. 그것은 그것에 뒤따라올 순간 어머니가 나의 곁에서 떠나 다시 내려가는 순간을 알리고 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어머니가 오기까지의 휴식 시간을 연장시키려고 그토록 학수고대하는 저녁 인사가 될 수 있는 한 늦게 오기를 바라게 되었다. 때로는 나에게 입 맞추고 나서 방문을 열고 나가는 엄마를 불러서 한 번만 더 입 맞춰줘 하고 말하고 싶었으나 금세 엄마의 얼굴 표정이 험해질 것을 알고 있었다. 왜냐하면 나의 슬픔과 흥분을 그대로 보기가 딱해서 입 맞추러 올라와서 이 화합에 입맞춤을 한다는 것은 이러한 관습을 어리석은 짓으로 여기던 아버지의 마음을 언짢게 하였기 때문이고 엄마 역시 이러한 요구나 습관을 될 수 있는 한 없애려고 마음먹고 있는 게 틀림없어서 이미 방문까지 가 있을 때 또 한 번의 입맞춤을 졸라대는 버릇을 호락호락 그대로 받아줄 리가 만무하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조금 전 엄마가 애정 깊은 얼굴을 나의 침대 쪽으로 기울여 그 얼굴을 화합의 성체배령을 위한 면병처럼 나에게 내밀어 나의 입술이 이 면병에 임하시는 엄마의 현종과 안면의 힘을 퍼내려고 했을 때 엄마가 가져다 준 평온도 그것에 뒤에 오는 엄마의 찡그리는 얼굴을 생각하면 모조리 망치고 마는 것이었다. 그러나 저러나 결국 엄마가 잠시 동안밖에 나의 방에 있어주지 않는 이러한 저녁도 저녁 식사 후에 손님이 있는 탓으로 나에게 저녁 인사차 올라와 주지 않는 저녁에 비하면 그래도 즐거웠다. 손님이라야 평소에 수한씨에 한정되어 지나가다 들르는 몇몇 모르는 사람을 빼놓고는 이분이 콩불에 우리 집에 오는 거의 오직 한 분, 때로는 이웃으로서 저녁 식사를 같이 하려고. 그렇지만 그 바람직스럽지 못한 결혼을 하고 난 이후로는 우리 집에서 그의 아내를 초대하고 싶어 하지 않아 매우 뜸해졌지만 때로는 저녁 식사 후에 예고 없이 찾아오기도 하였다. 저녁 때 집 앞에 있는 커다란 마로니에 아래 철제 탁자에 둘러앉아 있을 때 뜰의 한 구석에서 방울소리가 난다. 그건 무진장으로 냉랭한 새소리를 내어 시끄럽기 때문에
집안 사람들이 문에 들어오면서 한결같이 그 연결장치를 벗기고 소리내지 않기로 되어 있는 엄청나게 요란스러운 방울이 아니라 달랑달랑 울리는 손님용 작은 종에 수줍어하는 달걀 모양의 금빛 울림이어서 우리 모두는 금세 손님이구나 누굴까 하고 서로 묻지만 손님이 수한 씨밖에 있을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는 것이다. 대구먼은 모범을 보이려고 애써 자연스러운 어조를 내어 큰 목소리로 말하면서 그렇게 쑥덕거리는 게 아니다. 오신 손님에게 그보다 더한 불친절은 없으며 또 손님은 자기가 들어서는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들 있는 줄로 여기고 만다고 말한다. 그리고 할머니를 적구로 파견시킨다. 할머니는 띠를 또다시 두는 구실이 생긴 것을 항상 좋아해. 그때를 이용하여 장미꽃을 조금이라도 자연 그대로의 모습으로 만들려고 지나가는 길에 장미나무의 버팀나무를 슬그머니 뽑는다. 마치 이발사가 지나치게 반드르르하게 매만진 아들의 머리털에 손을 넣어 헝클어뜨리는 어머니처럼 우리 일동은 할머니가 가져다 줄 적군의 소식을 우세한 공격자들의 틈에 끼어 망설이고 있기나 한 것처럼 목이 빠지게 기다린다. 그러다가 할아버지가 말한다. 응, 수아의 목소리군. 사실 목소리밖에 알아듣지 못했다. 모기를 끌어들이지 않기 위해 뜰 안을 가능한 한 어둡게 하고 있어서 거의 불구스름한 갈색 머리털을 불에상 19세기 중엽의 배우 머리 양옆을 길게 빗어 붙인 상고머리의 일종을 유행시켰음. 풍으로 깎은 넓은 이마, 그 밑에 매부리코에다 초록빛의 눈을 한 얼굴 모습 쪽은 분간하기 어려웠다. 나는 시럽을 가져오라고 일일어 짐지 꾸미는 티 없이 자리를 든다. 할머니는 언제나 그처럼 꾸미는 티 없이 구는 게 싹싹하다는 의견이어서 손님이 있을 때만 유별나게 티내는 외양을 짓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여기고 있었다. 수원 씨는 나의 할아버지보다 아주 젊었지만 두 사람은 퍽 친하였다. 할아버지는 지난날 수원 씨의 부친과 친구였다. 이 부친되는 분은 훌륭한 인물인 동시에 약간 별난 분이어서 이따금 하찮은 일로 마음에 비약을 방해받아 사고의 흐름이 달라지는 분인 듯 싶었다. 나는 한 해에 여러 번이나 할아버지가 식탁에서 꺼내는 그 부친되는 수완이 밤이나 낮이나 간호하던 아내를 여인 때의 태도에 대한 똑같은 일화를 들어왔다. 그 무렵 할아버지는 오랫동안 이 친구분과 못 만나고 있었는데 부음을 듣고는 이 친구분이 있는 콩불의 근방의 수완내 소유지로 달려가서 입관에 입회하지 못하도록 눈물 젖은 그를 잠시 동안 빈소 밖으로 데리고 나왔다. 두 사람은 햇볕이 부드럽게 쬐는 큰 정원을 몇 걸음 걸었다. 그러나 갑자기 수한 씨의 부친이 나의 할아버지의 팔을 잡으며 외쳤다. 아, 이런 좋은 날씨에 함께 산책하니 얼마나 유쾌합니까? 이 나무들이, 저기 아가위가, 그리고 아직 당신의 칭찬을 못 받은 이 못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시무룩한 기색이신데 왜 그러시지? 어떻습니까? 이 산들바람은 아무렴 뭐니뭐니 해도 살고 볼 일이지 안 그렇습니까? 아메데 형장. 그때 돌연히 죽은 아내에 대한 추억이 머리에 다시 떠올라
하필이면 이런 때 어떻게 명랑한 기분이 들었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어서 결국엔 어려운 문제가 머리에 떠올랐을 때마다 버릇이 되고 있는 동작. 한쪽 손을 이마로 가져가 눈과 코안경의 알을 비비는 동작으로 얼버무렸다. 그렇지만 아내를 여인 데 대해서는 좀 채 위로되지 않았다. 하지만 그 후 살아남은 이태 동안 그는 나의 할아버지에게 말하곤 하였다. 이상해. 나는 죽은 아내를 자주자주 생각하지만 웬일인지 한 번에 많이는 생각을 못하거든요. 그 후부터 자주자주 한 번에 조금씩 수안에 붙인 식으로 라는 말이 할아버지의 상형구절 중에 한 가지가 되어서 아주 뜻이 다른 것에도 쓰이게 되었다. 만약에 내가 아주 탁월한 재판관으로 삼고 그 판결이 나에게는 법규이며 그 판결은 후에 가서도 나의 기분이 비난 쪽으로 기울기 쉬웠던 남의 과실을 용서하는데 자주 이바지하였던 할아버지가 뭐라고 그분은 황금 같은 마음씨를 갖고 계셨던 분이야 하고 되풀이해서 말해주지 않았더라면 그러한 수안의 부친을 나는 괴물로 여겼을지도 모른다. 나는 어머니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다. 나는 알고 있었다. 오래지 않아 일동이 식사 앞에 앉으면 그 저녁 식사가 계속되는 동안 나를 그대로 남아있게 허락하지 않을 것이며 나의 아버지의 뜻을 어기지 않으려면 엄마가 일동 앞에서는 내 방 안에 한 것처럼 내가 여러 번 입맞추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을. 그래서 나는 결심하였다. 이제부터 식당으로 옮겨가서 일동이 식사하기 시작하려고 그 시각이 다가오는 것을 피부로 느끼게 되면 그 짧은 시간을 이용해서 그토록 짧고 은밀한 입맞춤에 대비하기 위해 나 혼자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미리 해두자. 내가 입맞추려고 하는 뺨의 위치를 내 눈으로 골라두자. 미리 심기를 가다듬어 입맞춤의 그 정신적인 발단의 덕분으로 막상 엄마가 입맞추게 해줄 때는 주어진 그 순간을 조금이라도 헛되이 하지 않고 엄마의 뺨을 나의 입술에 느낄 수 있도록 만반의 태세를 갖춰 두자고 흡사 잠시 동안밖에 모델에게 포즈를 시키지 못하는 화가가 팔레트의 준비를 게을리하지 않고 적어놓은 비만기에 의하여 기억을 더듬어서 부득이한 경우에는 모델 없이 때울 수 있는 것은 모조리 사전에 그려놓듯이. 그러나 이때 저녁 식사를 알리는 방울소리가 울리기에 앞서 그것이 잔혹한 일인 줄도 모르고 할아버지가 말했다. 아가는 피곤해 배는 걸 방에 올라가 자려무나. 게다가 오늘 저녁은 식사가 늦구나. 또 할아버지나 어머니만큼 세심 면밀하게는 집안의 규칙을 지키지 않는 아버지도 그렇지 어서 가서 자라 고 말했다. 나는 엄마에게 입맞추려고 했다. 그 순간 식사를 알리는 방울소리가 들려왔다. 그만두어라. 어서 어머니를 놓아라. 저녁 인사는 이걸로 좋게요. 이런 꼴을 보이면 남들이 웃어요. 자, 어서 방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나는 종부성사도 받지 못하고 떠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어머니가 나에게 입맞춰주며 자, 어서 아가를 따라가라고 나의 마음을 상냥하게 보내주지 않았기 때문에 나의 마음은 어머니의 곁으로 되돌아 내려가고 싶어 죽겠는데 내 마음의 경향과는 반대로 그야말로 흔히들 말하는 표현대로 남의 속도 모르고 계단은 위로 나 있고 그 계단을
나는 하나하나 올라가지 않으면 안 되었다. 언제나 구슬픈 마음으로 내가 발을 딛곤 하던 이 계단에서 일종의 니스 냄새가 풍겼고 그 냄새는 내가 저녁마다 느끼는 특별한 슬픔을 흡수해버려 굳히고 있었는데 모르면 몰라도 이 냄새는 내 감수성을 가장 심하게 해쳤다. 그도 그럴 것이 이러한 후각의 상태에서는 나의 이성은 이미 재구시를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수면 중에 생긴 치통이 물에 빠진 소녀를 계속해서 200번이나 건져내려고 하는 노력이나 몰리에르의 시구를 끊임없이 되뇌거나 하는 상태로밖에 지각되지 않을 적에 눈이 떠지고 이지가 그러한 비장한 구조나 끊임없는 시구의 반복에 착각을 없애주고 치통의 의식을 환기시켜 주었을 때 실로 커다란 위안을 느끼는 법이다. 내 방으로 올라간다는 나의 슬픔이 이 계단에서 나는 특유한 니스 냄새에 정신적인 침입보다 더 해로운 흡수에 의해서 무한히 빨리 거의 순간적으로 흉측하고 거칠게 나의 몸속에 들어왔을 때 내가 느끼는 것은 그와 같은 위안과는 반대되는 느낌이다. 일단 방 안에 들어가자 출구를 모조리 막고 덧문을 닫고 이불을 헤치며 나 자신의 무덤을 파고 잠옷의 수위로 몸을 싸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러나 철제 작은 침대, 여름에는 큰 침대의 명주 커튼 안에서 자기가 무척이나 더웠기 때문에 또 하나 들여 놓아준 작은 철제 침대에 몸을 묻기에 앞서 나는 반항의 충동을 느껴 유죄 선고를 받은 자가 쓰는 속임수를 쓰고 싶었다. 나는 어머니에게 몇 자 적어 그럴로는 말 못할 중대사가 있으니 올라와 주십사 간청했다. 한데 나의 두려움은 콩부레에 있는 동안 나를 돌보는 소임을 맡고 있던 고모, 대고모의 딸로서 이름은 네오니, 식구인 프랑스와즈가 나의 쪽지를 전해주는 걸 거부하지나 않을까 하는 것이었다. 손님이 있을 때 어머니에게 쪽지를 전한다는 건 프랑스와즈로서는 극장 문지기가 무대에 나가 있는 배우에게 그로를 건네는 일과 똑같이 불가능하지 않을까 하고 나는 의심스러웠다. 프랑스와즈로 말하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에 대하여 이해할 수 없고도 쓸데없는 구별을 바탕 삼은 오만하고도 풍성한 세밀하고도 강경한 법전을 소유하고 있었다. 우리가 내린 어떤 분부를 막무가내로 하지 않겠다고 프랑스와즈가 갑자기 고집부리는 것으로 미루어 판단해 보건대 이 법전은 프랑스와즈의 주위 사람들이나 마을의 하녀살이 중에 어떠한 것도 그녀에게 암시해 줄 수 없었던 사회적인 복잡성과 사교계의 세련성을 미리 알고서 꾸며진 듯 싶었다. 따라서 누구나 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곡해하기 쉽고도 우아한 아주 오래된 프랑스의 과거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마치 옛날 궁정생활이 영위되던 흔적이 남아있는 오래된 저택을 이웃해서 화약지조서가 있고 테오필 성자의 기적도는 내 아들 에몽을 나타낸 정묘한 조각의 주위에서 노동자가 일하는 공장지대 안에 그러한 예 프랑스의 과거가 있듯이 이 법전의 조문에 의하면 프랑스와즈가 나 같은 하찮은 인물을 위하여 수안시 면전에서 엄마를 방해하러 간다는 건 화재가 난 경우라면 몰라도 그렇지 않고서는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오늘 저녁과 같은 특별한 경우에는 그 조문에 공표되어 있는 것이라고는 부모에 대한 존경, 예를 들어 망자, 사제,
왕에 대한 것과 똑같은 존경, 뿐만 아니라 손님으로 맞은 남에 대한 존경이라는 한마디로 요약되고 있었는데, 그러한 존경을 책에서 읽었다면 아마 나는 감동했을는지도 몰랐으나 프랑스아즈의 입으로부터 들으면 프랑스아즈가 그것을 말하는데 짐짓 꾸미는 장중하고도 감동 어린 말투 때문에 나는 번번이 약이 올랐다. 더구나 오늘 저녁은 프랑스아즈가 저녁 식사에 성스러움을 부여하고 있는 탓으로 그 의식을 어지르기를 거부할 것이 뻔하여 나는 더 약이 올랐다. 그러나 나는 형편이 내게 유리하게 주저없이 거짓말을 하여 프랑스아즈에게 말하기를 엄마에게 쪽지를 쓰려고 한 것은 전혀 내가 아니다. 나와 헤어질 때 나보고 찾아보라고 부탁한 물건에 관하여 대답을 잊지 말고 써보내라고 한 것은 엄마다. 그러니 이 전원을 엄마에게 전하지 않는다면 엄마는 아마 크게 역정낼 것이라고 했다. 지금 생각하니 프랑스와즈는 내 말을 고지 듣지 않았나 보다. 왜냐하면 우리들보다 훨씬 강한 감각을 갖고 있는 원시인처럼 프랑스와즈는 우리들로서는 포착할 수 없는 징후에서 이쪽이 숨기려고 하는 어떠한 진실도 금세 판별하였기 때문이다. 프랑스와즈는 5분 남지 봉투를 물끄러미 보았다. 마치 용지의 조사와 서체가 곧 내용의 성질을 알려주고 법전의 몇 조에 비추어 봐야 하는가를 그녀에게 가르쳐 주기라도 하듯이, 그러고 나서 프랑스와즈는 이러한 자식을 둔 부모는 얼마나 불행할까라고 말하는 듯한 단념하는 모양으로 나가버렸다. 그녀는 잠시 후 돌아와서 다들 아직 아이스크림을 드시고 있는 중이니 이런 때 여러분 앞에서 쪽지를 전달하기가 급사장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식후에 양침물 그릇이 나올 무렵에는 엄마에게 쪽지를 전달하는 방법을 발견할 것 같다고 말했다. 곧 나의 불안은 씻은 듯 사라졌다. 이제는 아까처럼 어머니와 헤어진 후 내일까지 못 만나는 것과는 다르다. 나의 작달마한 낱말은 아마 어머니의 마음을 언짢게 하면서, 그리고 이러한 술책이 수아의 눈에 나를 우스꽝스럽게 보이게 할 것이므로 거듭 어머니의 마음을 언짢게 하면서, 그래도 적어도 상대의 눈에 보이지 않는 나를, 황홀해져 있는 나를 어머니와 같은 방 안으로 들여보내주려 하고 있는 것이다. 어머니의 귀에 나의 일을 말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조금 전까지 저기를 품고서 나를 들여보내주지 않던 식당에서 나를 멀리하고 혼자서 맛보았기 때문에 그 대추든 아이스크림도 식사 후의 양침물 그릇도 건강에 해롭고도 극도로 한심한 쾌락을 합류하고 있는 성 싶었는데 지금은 그 식당이 나에게 열리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나의 몇 줄의 글을 읽는 동안 나에게 우위를 기울이는 엄마는 마치 무르익은 과일이 터진 껍질 사이로 단물을 내듯 자식을 생각하는 진정을 이 도치된 나의 마음속에까지 분출시켜 던져 주려 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나는 이미 엄마와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경계가 무너지고 다사로운 한 줄기 줄이 우리들을 연결시키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그뿐이랴 엄마는 필연코 와줄 것이다. 책 읽기 좋은 날 오늘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시간 되세요.